안녕하십니까, 시현 선생님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모의고사 치르면서 도대체 시간이 부족해서 미쳐버리겠다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요거죠, 요거. EBS 연계 비율이 축소가 됐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여러분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EBS 연계 비율이 몇 프로였어요? 70%였잖아. 특히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한 6개의 문학 지문이 출제되면 최소 3개, 많으면 4개, 심한 경우에는 한 5작품까지도 연계가 되고 막 이랬었는데, 특히 재수생, N수생들은 알 거야.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올해 확실히 연계 비율이 많이 줄었네 라는 걸 지금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재학생들은 잘 모르죠. 재학생들은 EBS 연계 자체를 고3 올라와서 처음 겪는 거니까 재학생들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재수생들 중심으로 확실히 조금 연계 비율이 축소되긴 했구나 이런 걸 조금은 느낄 거야. 그죠? 근데 EBS 연계 때문에 독서 문제 풀 시간이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EBS 연계 지문들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좀 익숙한 지문들이 보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지문 읽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좀 단축을 해놓고, EBS 공부는 주로 문학 쪽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니까 문학 쪽에서 시간 단축을 좀 해놓고 그 다음 독서 영역을 여유롭게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연계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 문학 쪽이. 여기 독서 영역 문제 풀고 있는데 종 쳐버렸다 이거야. 선생님, 전 마지막에 선택 과목을 풀지 누가 독서를 풉니까? 전 마지막에 선택 과목을 풀었는데요.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자, 모의고사 시험을 치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느냐? 문제 푸는 순서가 중요하구나. 일단 1번부터 45번을 순서대로 풀면은 요즘 세대에서는 바보가 됩니다. 이건 뭐다? 바보다. 좀 심하게 말하면 등신이다. 그보다 더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 1번부터 45번을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 거 아닙니다. 문제 푸는 순서, 이게 시간과도 굉장히 관련 있는 얘기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험을 잘 보려면 남들이 다 틀리는 고난도 문제를 나는 맞춰야 돼.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고득점의 시작은 그게 아니야. 고득점의 시작은 뭐냐? 내가 능력 안에서, 시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능력 안에서 맞을 수 있는 문제는 다 맞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는 다 맞히는 거. 이거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득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대로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맞추면 고득점이 나온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수학은 그렇겠지. 4점짜리 뭐 그런 거를 누가 맞추고 틀리느냐에 따라 등급 갈라질 테니까. 국어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맞을 수 있는 문제, 이거 다 맞기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물론 이 플러스 알파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국어 영역 시간 조절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1번부터 45번을 순서대로 쭉 풀면 어떻게 되냐? 일단 1번부터 34번까지 공통 영역이 문학과 독서가, 문학 쫙 나오고 독서 쫙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오잖아. 막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잖아. 시 지문 나왔다가 갑자기 독서, 비문학, 인문지문 나왔다가, 그 다음 소설, 현대소설 하나 나왔다가 갑자기 비문학, 과학 지문 나왔다가 뭐 이런 식이니까, 여러분들 문학 문제 풀 때 쓰는 머리와 독서 영역, 비문학 풀 때 쓸 때 이 머리가, 귀엽지?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 문제 유형도 완전히 다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좀 화면상 귀여울까봐, 너무 치명적일까봐 좀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야? 그냥 푸는 거야. 그냥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자, 봐봐. 그렇게 풀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1번에 33번 다 풀었어? 그럼 마지막에 35번에서 45번 이제 선택 영역을 푸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화작을 선택을 했어. 근데 나 화작 풀면 항상 다 맞아. 근데 1번에 34번 공통 영역 문제 풀다가 시간을 다 썼네? 마지막에 화작을 풀고 있는데 한 37번 푸는데 종쳐버린 거야. 그럼 뒤에 다 찍었어. 뭘 찍었어?
내가 풀면 다 맞을 수 있는 화작을 다 찍었어. 이것보다는 일단 화작 다 풀고 문학 다 풀고 독서 영역 중에서도 난이도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걸 뒤로 밀어서 마지막에 시간 없어 다 찍었어도 어차피 읽고 풀어봐야 다 틀릴 만한 제일 고난도 지문. 그걸 마지막에 놨으면 이건 점수가 차원이 달라지는 거야. 이런 전략을 생각을 해야지. 왜 무식하게 1문부터 그냥 이렇게 푸냐.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고득점의 비결이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 내가 맞을 수 있는 문제 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 문제 푸는 순서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이 타임어택이라는 시간 단축 비법 강의, 인강에 유일하게 선생님만 있는 강의죠. 모든 사이트 통틀어서 국어 영역 시간 단축 강의. 거기에서 더 체계적으로 하나하나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것도 각 영역별로 문제 유형별로 이렇게 하면 시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다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문제 푸는 순서를 이렇게 가는 거야. 제일 자신 있는 영역을 제일 먼저 풀고 제일 자신 없는 영역을 마지막에 푸는 건데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문학을 보통 먼저 풀고 왜냐면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 3년 전 다 봐봐. 오답률 상위 10문제 중에 70% 이상이 항상 비문학이지. 문학은 오답률 상위 10문제 안에 거의 안 들어가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유를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국어가 뭐 중심이야? 문학 중심이야. 학교에서 경제지문 읽는 방법 막 이런 거 배우지 않잖아. 근데 문학은 학교에서 되게 많이 배워왔어. 그래서 문학이 독서 영역보다 유별나게 어렵게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문학을 독서 영역에 비해서 더 잘하는 거야. 왜냐면 학교 내신 대비 이런 거 거의 문학 아니었니?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학을 더 잘하는 거지 상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한국인들, 한국 고3들은 보편적으로 문학을 독서보다 잘해. 문학을 먼저 풀어.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특히 화작 선택자들. 근데 엄매 선택자도 마찬가지야. 화작 선택자들은 화작이 비문학보다 훨씬 쉽지 않니? 그럼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 그거 나중에 시간 없어 찍으면 안 되잖아. 걔를 먼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언매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시점이면 문법 파트도 언매가 언어 플러스 매체인데 이 매체 언어는 그냥 풀어도 어지간히 풀리는데 문법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좀 어렵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는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공부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비문학보다는 쉽잖아. 그럼 이제 선택 과목을 풀어.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영역 비문학으로 간다 이거야. 전반적인 순서가. 알겠지? 그 다음 이 문학 영역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자, 네 지문이 있다.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뭐 그중에는 이제 융합 지문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잘 들어요. 이때 현대시 풀고 고전소설 풀고 순서대로 그 다음에 보니까 고전시가 나오고 현대소설 나오고 이렇게 풀면 안 돼. 같은 영역끼리 모아서 풀어야 돼. 영역끼리 모아서 풀어야 된다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대시를 처음에 풀었으면 그 다음엔 고전시가를 풀라고. 왜냐면 현대시, 고전시가의 차이는 요즘 말이냐 옛날 말이냐의 차이인 거지. 문제 유형이 똑같아. 어차피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야. 근데 시 풀었다고 소설 풀면 읽는 방식도 다르고 문제 유형도 달라져있잖아.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냐고. 현대시 풀고 고전시가 풀면 지문 읽는 방식 똑같고 문제 유형 똑같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대소설 풀었으면 고전소설을 이어서 풀어야지. 읽는 방식 똑같고 묻는 문제 요소들 다 똑같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선택 영역 문제를 풀고 선택 영역도 선생님이 화법 작문이나 언어매체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시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얘기했어. 하다못해 문법 들었지. 문법 파트에서도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렇게 풀면 시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독서 영역으로 가는데 독서 영역에서 기본 원칙은 이거야. 내가 맞을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맞아 놓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난이도 순으로 쉬운 지문에서 어려운 지문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간다고. 아니, 선생님 풀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왔다. 이제 독서 지문 3개가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그냥 무작정 독서 첫 번째 지문부터 푸는 게 아니고 지문 스캔을 먼저 해. 첫째 줄만 딱 봐도 이거 비문학 인문 지문이구나.
역사 지문이네. 해볼만 하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들 거야. 설ချက်줄만 딱 봐도 이거 과학 지문이네. 이거 지구과학인 것 같은데 나 못하는데 이런 거 잘.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아이고 요거 법 지문이네. 법 지문이 과학 지문보다 낫다. 이런 게 있을 거야 개인마다. 이 문이과마다 성향이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제일 만만해 보이는 지문을 먼저 풀어서 점수 확보를 해. 그 다음 중간 난이도로 보이는 걸 풀고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거 진짜 쳐다도 보기 싫은 거 그걸 마지막으로 배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점수가 달라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전략을 이렇게 갔어야 된다고.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렇게 갔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럼 봐봐.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EBS 연계 비율이 축소된 거 맞아요. 70에서 50으로 축소가 됐죠. 그렇지만 재수생 N생들도 특히 잘 들어. 재수생 N생들은 그게 피부로 느껴졌을 테니까. 재학생들은 피부로 느껴질 건 없어. 어차피 너희 때부터는 그냥 50%인 거니까. 그런 첫 시험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EBS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아니야.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겠지만 분명히 연계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EBS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거야. 특히나 재학생들은 어차피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는 EBS가 들어가니까 내신에. 그걸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독서 시간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시간 단축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일단 문제 푸는 순서를 이렇게 잡고 여기까지 시간 단축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독서 영역 비문학에서 시간 단축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비문학 과학 지문에서 시간 단축이 되냐? 비문학 장문 독해에서 막 빠르게 풀 수 있나요?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간 단축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에 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문학은 시간 단축할 수 있고 시는 어떻게 해야 빨리 풀 수 있고 선택 과목은 어떻게 해야 빨리 풀고 독서도 사실 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문제 유형별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푸는 방법을 알면 그 모든 내용을 여기서 지금 이 짧은 TCC 안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선생님 강의, 타임어택 강의 잘 들으세요. 시간 안에 나는 문제를 못 푼다. 맨날 시간이 5분씩 막 이렇게 부족하다. 맨날 시간 없어서 뒷부분 찍는 학생들도 있고 또는 시간에 쫓겨서 뒷부분을 좀 어설프게 푸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대강 막 기억에 대한 문제면 그거 찾아가지고 앞뒤만 보고 막 시간 없었고 막 쓰고 막 이런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제 곧 나올 타임어택이라는 강의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무조건 시간 안에는 다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모의고사 볼 때는 좀 전략적으로 문제 푸는 순서 그리고 기본적인 마인드 이런 거를 좀 바꿔갖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수업에서 봐요. 자, 여러분들 안녕.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앞두고 조금은 긴장이 되죠? 사실 본인들은 그렇게 뭐 긴장되거나 이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자꾸 중요한 시험이니까 잘 봐야 돼. 정말 중요한 시험이야. 이래서 더 신경이 쓰일 텐데 여러분들 원래 본인이 가던 길 그냥 가면 돼요. 주변 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물론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제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치렀던 3월 모의고사나 4월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중요한 시험인 건 맞지만 어차피 똑같이 모의고사야. 모의고사가 뭐야? 모의, 가짜 시험이란 뜻이잖아.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내 실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필요는 없어. 단,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 내가 앞으로 수능 때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지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 그런 도구로는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거겠지?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 우리는 어차피 저 멀리 있는 목표점, 수능을 향해 달려가잖아. 근데 이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방향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점,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 나갈 점, 어떻게 수능 때까지 공부를 할지 계획 세우는 거, 이런 도구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활용하면 돼요. 알겠지?
근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에 그래도 이것만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 우선 첫 번째, EBS 연계가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분명히 연계는 되는 거니까 50% 연계가 되잖아. EBS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연계학습을 한번 하고 시험을 보는 게 좋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공통 영역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택 영역이 공부가 아직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특히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은 문법은 공부할 내용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문법이라도 좀 공부를 하고 유평을 보는 게 좋겠지. 그리고 화작 선택자들도 화법과 작문의 필수 개념,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 이런 거라도 한번 점검하고 시험 보면은 그래도 좀 더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평소에는 우리가 한 지문 한 지문 조각조각 문제를 풀게 되지만 모의고사는 80분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45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평소에는 그런 연습을 안 하다가 모의고사 날 갑자기 이제 풀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문제 푸는 감각이 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한두 차례 정도 하고 그 다음 시험을 보는 게 좋겠어. 자, 선생님이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정도만 준비하고 그 다음 시험을 보면 돼. 편안한 마음으로.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내신하고 달라서 특히나 국어 영역은 딱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평 앞두고 와다다다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성적이 확 올라가고 이런 시험이 아니야. 평소에 내가 해오던 대로 그냥 시험을 보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실력 발휘 잘하고 시험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선생님도 마음으로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뭐 잘 보라고는 안 할게요. 자기 실력만큼만 실력 발휘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파이팅!